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야라고 해요. 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가족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좀 달랐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대졸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월급을 받으며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찾아야 했죠. 제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의미였어요. 인터넷과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태국의 현실에서 한국은 제게 꿈의 땅처럼 느껴졌죠.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 달에 75만 원도 벌기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몇 배나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돈이면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동생 학비도 보태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식적인 절차로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로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부모님께 송금을 할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제 신분이 들킬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조그마한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지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부모님과 동생들을 보러 태국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태국에 갔다가 한국에 다시 못 들어오게 될까봐 그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죠. 돈이 필요해서 선택한 길이었지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를 불쾌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하던 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 자신도 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인데 타국에서 이렇게 범법자로 숨어 지내는 것이 제 신념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삶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결국 저는 제 결정을 내려 자진해서 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제가 태국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과 동생들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를 반기셨고 저 역시 그리운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수입이 줄어드니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고 일을 책임지는 것이 이제는 제 몫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허리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고 어머니 역시 가사에만 전념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한국에서 벌었던 만큼의 수입을 기대하기는 힘들었고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제 눈에는 돌아온 저를 반기면서도 조금은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이 비치기도 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벌었던 그 수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가족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최근 들어 한국에서 태국인의 입국 심사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저 같은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진 게 주요 원인일 거예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태국인들은 불법 체류로라도 더 나은 삶을 찾고 싶어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즘 태국의 SNS를 보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한국 여행 보이콧이라는 해시태그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글만 해도 수백만 개에 달하고 사람들은 한국, 이제 더러워서 안 가라는 말을 아예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까다롭게 구니까 차라리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한국이 태국 사람을 무조건 범죄자처럼 보고 있다는 반감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었으니까 남일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요즘 상황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에서도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태국에 가지 말자라며 맞대응을 주장하는 분위기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면 굳이 우리도 태국 여행 안 가면 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 같아요. 처음엔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만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감정이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이렇게 서로 반감이 쌓이니 양국 간 감정이 점점 나빠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분위기 속에서 태국 정부도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최근 태국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거든요. 사실 이건 태국 관광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 한편으로는 참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태국 정부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이 무비자 입국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이 시점에 태국 정부는 많은 중국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씁쓸하기만 해요. 마치 한국과의 관계는 잠시 잊어버리고 이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이니까요. 물론 태국 경제를 위해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정부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태국인들은 이런 태국 정부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와요. 제 친구 니타야는 태국 방콕에서 꽤 유명한 호텔 리셉션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니타야는 성격이 참 밝은 편이라 손님들한테도 늘 친절하고 호텔에서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니타야를 볼 때마다 좀 안쓰럽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겪는 고충이 크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니타야가 겪은 일을 얘기해줬어요. 중국인 가족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로비 한가운데에서 음식을 펼쳐놓고 먹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그 음식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로비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니타야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객실에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안내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 가족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돈 내고 여기 왔는데 뭘 먹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니타야는 그날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날 니타야는 호텔 정원을 손질하다가 또 황당한 일을 겪었대요. 정원에 있던 꽃들이 벌레에 좀 물려 시들었는데 그걸 본 중국인 손님이 니타야에게 화를 내며 이게 무슨 호텔 관리냐? 고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니타야는 이 꽃들 매일 손질하고 있는데 벌레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설명했는데도 소용없었대요. 내가 돈 내고 여기 묵는데 꽃도 제대로 관리 못하느냐? 고 하면서 끝까지 따지더래요. 니타야는 정말 속상해서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니타야가 하소연하길 이렇게 중국인 손님들이 예민하게 굴면 정말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무리 친절하려고 해도
계속 반복되면 진짜 지쳐라며 힘들어했어요. 니타야는 예전 한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던 시절이 그립다며 그때는 손님들과 소통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았는데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때가 그리워 라고 말했어요. 니타야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고 한국에서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불편한 시각이 많아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나라가 금방 서로를 이해하고 예전처럼 가까워지기란 어려워 보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면 저조차도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의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게 사실로 확인될 때마다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한국에서 나름대로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하는 이유도 이해가 가고요. 물론 저도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불법 체류자로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건들을 보면 일부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선도 지키지 않고 있죠. 계속 범죄가 반복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태국인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가요. 특히 최근 한국에서 마약 사건의 주범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로 밝혀지면서 한국 사람들의 불신이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울산과 양산, 대구 일대에서 태국인들이 가짜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전하며 태국에서 들여온 야바라는 합성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인 교통단속에 걸리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고 해요. 그 결과 어 씨를 포함한 태국인 6명이 먼저 붙잡혔고 추가 수사를 통해 20명이 더 검거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하네요. 이들이 사용한 번호판은 태국어로 된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해요. 클릭 몇 번으로 위조된 번호판이나 폐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니 생각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어렵지 않구나 싶더군요. 그들이 불법으로 들여온 야바라는 마약은 태국에서 가져온 뒤 한국에서 태국인들에게 팔았고 원가보다 50배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이익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태국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국 관련 소식을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서 오래 지냈고 불법 체류자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한국에서 머무는 태국인들에 관한 소식은 더욱 관심이 가더군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로 인한 범죄 문제도 커지고 있어요. 전체 태국인에 대한 한국 내 시선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금은방에 침입해 약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났다는 사건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또 다른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도 들려왔죠.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한국 법무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고 불법 체류자를 끝까지 추적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법적 관용을 베푸는 일도 거의 사라진 듯합니다. 사실 태국인은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78%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고 이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2015년에는 약 5만 2천 명이었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올해 들어 무려 23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태국인 중 상당수가 관광을 빙자해 입국 후 불법적으로 취업하거나 일부는 마약 판매나 다른 불법 행위에 연루되기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죠. 사실 불법 체류자로서 그곳에 머물면서 범죄까지 저지른다는 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한국은 그동안 많은 태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많은 태국인 관광객을 환영해 왔는데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이런 신뢰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과거에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숨어 지냈던 시절이 부끄럽고 한국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커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태국에서 일하면서 사는 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벌던 돈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다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의 수입은 지금의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양심상 더 이상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어요. 한국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남아있는 만큼 제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거든요. 사실 저도 요즘 한국 입국 거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한참 한국 여행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태국 사람들, 특히 제 친구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씁쓸해져요. 얼마 전에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던 한 친구가 이번 여행을 위해 무려 5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해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입국 심사대에 섰지만 심사관은 그녀의 준비를 무색하게 만들었죠.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결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되돌아와야 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그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또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 한 대학 교수는 무려 20개국을 여행했지만 한국에서만 입국 거부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태국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인데 입국 심사대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교수님도 정말 분한 마음을 토로했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이는 과거 한국에 여러 번 갔던 이력을 보면서 심사관이 왜 다른 나라를 안 가고 한국만 오느냐고 물었다고 해요. 마치 범죄자처럼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신문을 받았다는 거죠. 입국 절차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확실한 신분과 경제력이 있는 태국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조차도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이 많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관광하려는 사람들까지 막는 건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정말 많은 태국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입국 거부 경험을 이야기하며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 솔직히 요즘 태국에서 한국 여행 보이콧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단지 보여지는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정말 깊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한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 적어도 그 이유는 한 번쯤 제대로 알고 나서 반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아무 잘못 없이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갔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들은 분명 억울할 수 있겠죠. 그 점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결국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각종 범죄에 연루된 일부 태국인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한국의 조치가 마치 태국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감정적으로 한국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반응은 태국의 입장만을 고집할 뿐 문제를 해결하거나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로 인해 우리 태국 사람들이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뿐인데 왜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솔직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마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니까
짜증을 부리며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걸요. 물론 억울한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간 사람들도 많고 그들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준비한 여행을 허락받지 못한 건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이런 반응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왜 한국이 태국인 입국 심사를 이렇게 강화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실 불법 체류 신분이라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신분을 알게 되면 바로 쫓겨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시간에 딱 맞춰 오는 버스와 지하철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요. 태국에서는 시간이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더군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첨단 시스템을 정말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리마다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며 정말 선진적인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거리나 공공장소에 쓰레기 하나 없는 걸 보고 정말 놀랐고 그곳 사람들의 공공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정돈되고 살기 좋은지를 체감하면서 제가 무척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무작정 비난하고 보이콧하려는 모습이 저에겐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해요.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소중하게 남아있고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한 배려와 선진적인 모습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소중한 추억 뒤에 숨겨진 제 불법 체류자 신분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지내며 법을 어긴 채 숨어 지내야 했던 시간이 이제는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있죠. 그때는 단지 돈을 벌겠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로 인해 한국에 폐를 끼쳤다는 사실이 참 미안합니다. 이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한국에 갈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한국에 가게 된다면 당당하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갈 겁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한국의 친절과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떳떳하게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라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경험 속에서 한국과 태국 간의 복잡한 관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라야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로 생활하며 느꼈던 불안감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애정, 그리고 다시 돌아온 후 자책감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의 사연을 통해 불법 체류와 관련된 갈등이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양국 국민의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관광객들이 북적거리는 경복궁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외국인을 위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외국인은 표정이 일그러지며 거짓말 좀 그만하라며 한 여성과 언쟁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별것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는데요. 이 외국인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입니다. 심지어 다른 관광객들도 몰려와서 이런 건 처음 본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아니카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사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회냐고요? 아무래도 요새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영화나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음식, 생활 방식까지. 한류가 네덜란드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언론사에서 한국에 대한 특집 기사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세계 다른 각국에서도 최근 한국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 언론사에서도 그에 준하는 기사를 써야 하지 않겠냐는 오너의 지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아직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모습을 밀착 취재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한국의 저력을 알아보자는 취지예요. 최근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 네덜란드 국민들 중에서도 한국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국에 방문할 취재 기자를 뽑는다는 회사 내부 공고에 제 선후배 동기들 할 것 없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모두들 한국에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덜란드와 한국의 거리는 정말 멀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쉽사리 도전해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저도 물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을 무조건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기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특집 기사는 분량이 많기도 하고 게다가 출장 기간이 10일이나 되어 회사에서도 취재원에게 출장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만큼 취재를 맡는 기자에게도 막중한 책임감도 주어져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일 때문에 가는 것이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제가 뽑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된 거겠지만요. 제가 그날 얼마나 기분 좋게 퇴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전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태어나 처음 가보는 나라에 대한 설렘, 그리고 약간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긴 비행 시간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으리으리한 인천공항 모습에 다리 힘이 풀려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와는 규모 자체부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인천공항은 외관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다 가봤다고 자부하는데 그 어떤 유럽 국가보다 공항이 쾌적하고 깔끔했어요. 공항 내부에서는 무인 청소 로봇이 공항을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공항도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 구석에 쓰레기나 먼지가 눈에 잘 띄곤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저는 기사 중 일부는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언론사와 연계된 한국의 언론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입국하는 날 한국인 기자가 특별히 공항까지 나와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민정이었습니다. 기분 좋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분이 반겨주셔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민정 씨는 서울 방문이 처음인 저를 위해 숙소까지 차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네덜란드어는 못하셨지만 영어에 능통하셔서 주로 영어로 대화를 했고 민정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울에 도착했어요. 원래 도착 첫날에는 시차 적응을 위해 숙소에서 조금 쉬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숙소에 가만히 있는 것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장시간 비행의 피로감은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저 멀리 날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마침 민정 씨도 저에게 일정을 물어보더라고요. 컨디션이 괜찮으면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 투어를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혼자가 아닌 민정 씨와 서울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숙소에서 가까운 서울 관광지가 있다면서 그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곳은 경복궁이었는데 마침 그날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는 날이라서 한국 전통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돼 나중에 기사를 쓸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민정 씨는 경복궁으로 향했죠. 눈앞에 펼쳐진 경복궁은 네덜란드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고풍스러운 멋과 오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고급스러운 궁이었습니다. 궁 앞에서 우연히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발견했는데 제가 한복을 신기하게 쳐다보니
민정 씨는 입어볼 수도 있다며 저에게 한복을 권했어요. 민정 씨의 권유로 예쁜 한복을 입어봤는데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답고 반짝이어서 제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았죠. 너무 예쁘다고 하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입장을 했는데 한복을 입고 가면 경복궁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뜻밖의 행운을 얻은 것 같아서 좋아했더니 민정 씨는 이런 상황도 한국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이래요. 경복궁을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초면인 민정 씨 앞에서 요란하게 굴기는 다소 민망한 상황이라 저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동전을 주머니에서 뒤적거리며 찾아보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게 한국 동전이 있을 리 없었어요. 이 위급한 순간에 동전이 없다니. 배가 이제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고 이내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정 씨에게 동전을 빌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때마침 표정이 좋지 못한 제 얼굴을 보고 민정 씨는 어디가 아픈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던 저는 결국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한국 동전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정 씨는 아니 말을 왜 안 했냐고 바로 화장실로 가면 되지 않냐면서 저를 직접 공중 화장실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동전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가라는 것이냐며 다급한 마음에 그만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민정 씨는 한국의 화장실은 동전이 필요 없다며 급할 텐데 빨리 들어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는 동전을 넣는 자판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길거리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 앞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잠금 장치가 열립니다. 가끔은 돈을 받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곳도 있죠. 한국은 놀랍게도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급하게 배를 부여잡고 들어간 한국의 화장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돈도 받지 않는 무료 화장실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화장실은 네덜란드의 화장실과는 차원이 다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손을 씻는 세면대 옆에는 네덜란드에서 볼 수 없던 액체 비누와 건조기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놀랄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모든 칸에는 무료 화장지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화장실인데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이런 최고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무료인데도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 듯 손을 씻고는 자연스럽게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을 건조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도 콸콸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덜란드의 공중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길거리에 있던 모든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이러한 걱정은 되지도 않는 듯 화장실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더군요. 하지만 민정 씨는 이런 화장실은 한국에서도 그저 평범한 수준이라며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부자이길래 이런 곳에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자괴감까지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화장실에서 편안히 일을 마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민정 씨와 저녁을 먹기 위해 서울의 유명한 한식 맛집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는 한식이라 기대가 가득했죠. 한국의 백반집은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곳이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먹어보고 가는 곳이래요. 식당에 들어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정 씨와 제 앞에 다양한 음식과 반찬들이 놓여졌고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맛있었어요. 특히 메인 음식과 반찬의 조화가 최고였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주로 한국 음식은 전부 발효 음식이거나 엄청나게 매울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저희 엄마는 걱정하시기도 했어요. 한국에 가서 게를 먹고 오는 거냐면서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고 안심시켜드리긴 했지만요. 그렇게 대부분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특히 백반집에서 먹은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 입맛도 돋워주고 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네덜란드에도 김치는 있긴 한데 그 김치를 중국산 배추로 만들어요. 그래서 김치가 중국 음식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제 친구들은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이제는 김치가 문화적으로 많이 자리를 잡아서 한국의 음식이라는 것은 상식이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먹다 보니 김치가 비워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민정 씨는 김치 더 먹을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더 먹고 싶었지만 그러면 반찬 추가금도 나오고 하니 아쉽지만 그만 먹겠다고 말했어요. 민정 씨는 또 그게 무슨 소리냐며 한국에서는 반찬의 요금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난치지 말라며 민정 씨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먹고 싶은 반찬을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 씨는 이런 한국의 넉넉하고 인심 좋은 식당 문화가 입소문 나면서 미국의 한 매체에서도 한국의 반찬 문화에 대해서 취재해갔고 실제로 그 기사가 미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 기사는 미국의 여행 전문 매체에서 발행했는데 한국 반찬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이 갖춰져야 식사 자리가 완성된다고 전하면서 콩나물, 오이 무침, 콩자반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찬들도 소개하는 기사였어요. 민정 씨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반찬에서 정을 느낀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다른 말은 몰라도 이모라는 단어 하나만은 꼭 배워온대요. 이모를 외치면 먹고 싶은 반찬을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났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민정 씨와 한국의 식당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느새 밥 한 그릇을 싹 비웠어요.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민정 씨와는 취재 일정에 맞춰 다시 만나기로 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첫날부터 한국은 정말 기대 이상의 나라였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더 놀라야 할까요? 오늘은 한국에 왔던 첫날,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 돌아가는 날까지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작은 문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캐치해 기사로 다룰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민정 씨의 이야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민정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취재를 마치고 네덜란드에 다시 돌아가면 아마도 전 한국인의 평범한 일상을 계속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취재를 온 네덜란드 기자분의 사연으로 한국에 온 첫날부터 한국이란 나라에 푹 빠진 것 같네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특별한 문화에 대해서 꼭 취재하시길 바라며 특집 기사가 큰 주목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